여보, 오늘 유독 예쁘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응, 됐어. 이제 진행해. 수련제의 겨울.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뜬 그 순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함께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움만이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폐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파고드는 그 냉기. 한 여자가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와인에 섞어준 수면제 기운이 아직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폐가 타들어갔습니다. 참아왔던 숨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가 어느 쪽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두 팔을 움직였습니다. 납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느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죽으면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절대 안 돼.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차가움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하게 와인 잔을 건네던 결혼 10년을 함께한 그 얼굴이 두 팔이 물을 갈랐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위쪽으로 그 순간 손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여자는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숨이었습니다. 눈물인지 호수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한겨울밤. 호수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송미란. 그리고 이것은 그 여자를 이 호수에 던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미란은 태어난 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부모, 고아원 문 앞에 놓인 아이. 어린 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서울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반지하 쪽방에서 자고 국밥집 설거지통 앞에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란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어느 작은 호숫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백사부님을 만났습니다. 낡은 한식당을 홀로 운영하시던 노인이었는데 길가에 쓰러진 어린 미란을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 떠나려 하자 조용히 앞치마를 내미셨습니다. 요리 배울 생각 없어? 손이 꽤 야무지게 생겼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백사부님은 미란에게 요리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철 재료 고르는 법, 물맛 보는 법, 손님의 눈을 읽는 법,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요.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것, 정성이 쌓이면 반드시 빛난다는 것,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될 가치가 있다는 것.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었지만 백사부님은 미란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란은 그 작은 호숫가 한식당을 15년 동안 갈고 닦아 퓨전 한정식 다이닝 수련제로 키워냈습니다. 예약이 2달치 밀리고 미식 전문 유튜버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충청도 이 깊은 호숫가까지 서울 손님들이 2시간을 달려오는 식당. 그게 바로 수련제였고 그게 바로 미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노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외식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련제의 가능성을 알아봤다며 브랜딩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말이 통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백사부님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식당 운영을 혼자 감당하던 미란에게 든든한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미란은 그를 믿었고 함께 일하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해가을 도진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리조트 개발사 H&L 코리아와 손을 잡더니 수련제가 자리한 호숫가 땅 전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맹렬히 반대하자 도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백억이랑 이따위 요리를 저울질하는 거야? 그래요. 나는 수백억보다 이곳이 더 소중해요. 그날 이후 도진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미라는 그게 야심이 풀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미라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판의 SUV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란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2바퀴를 굴렀고 미라는 구급대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뒤집어진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겨울 새벽 도로에서요. 수술은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감각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고 당분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고. 재활을 꾸준히 하면 호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진은 병원에 꽃을 들고 매일 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그 눈물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SUV를 몬 사람은 도진과 내연녀 한유라가 공모에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이 땅 매각을 완강히 거부하자 아예 죽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휠체어 신세가 되면 식당을 혼자 운영할 수 없고 병약한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쉽게 도장을 찍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재활 의지까지 불태우며 이 사실이 도진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진이 원하는 건 미란의 부재 자체였으니까요. 수련제의 완전한 지배권, 거액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한유라와의 새 출발. 그 모든 것이 미란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도진은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결혼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진이 달콤하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10주년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지 않겠어? 요트 빌렸어. 호수 위에서 달 보면서 밥 먹자. 추우면 담요 덮고. 내가 다 챙길게. 미라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습니다. 사고 이후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는데 그래도 기억해 주는구나 싶었으니까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라는 그날 밤 곱게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도진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요트에 오르는 것도 2팔로 안아서 올려줬습니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 은촛대가 켜져 있었고 보름달이 호수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진이 와인 잔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유독 예쁘다.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세상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팔마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쓰러지기 직전 도진이 어딘가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됐어. 이제 진행해. 그리고 미라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진은 미란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어 올려보고 그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트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소로 낮추고 아무도 오지 않는 호수 한가운데로 수몰된 마을이 잠겨있는 깊고 어두운 수면 위로. 그 위치를 고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몰 지형의 호수는 바닥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잠수 수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수온이 너무 낮아 시신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어 수온이 올라가야만 가스가 생겨 떠오른다는 것, 도진은 미리 공부해 두었습니다. 요트를 멈춘 도진은 기절한 미란을 갑판 난간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란의 신발 한 짝을 벗겨 갑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실족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미란의 손목 근처에 빈 와인 잔도 굴려두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가 발을 헛디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은 차갑게 기절한 미란의 몸을 난간 너머로 밀었습니다. 첨벙, 무거운 소리가 겨울 호수 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수면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수면제를 먹은 채로 겨울 호수에 빠졌습니다. 도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요트에서 사라졌어요. 결혼기념일이라 호수에 나왔는데 아내가 와인을 마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갑판에 나와보니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고 사고 이후로 많이 우울해했거든요. 혹시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리도 불편하고 요즘 너무 힘들어했는데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완벽하게 물속이었습니다. 미란의 의식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몸보다 머리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는 어둠 속에서 폐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두 팔을 움직였습니다. 아래쪽이 더 어두웠습니다. 위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팔을 위쪽으로 저었습니다.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팔만으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절대 안 돼.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 순간 손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자마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친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불처럼 타고 들어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호수 건너편에서 강렬한 불빛 줄기가 수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이미 신고를 한 겁니다. 미란을 호수에 던지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건 겁니다. 울면서 아내가 사라졌다고, 우울증이 심했다고,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겠냐고. 수색 불빛이 미란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단 몇 분이었을 겁니다. 미란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저 배에 손을 흔들면 됩니다.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도진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라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차가운 어둠을 헤치고 두 팔로 수면까지 올라온 그 순간까지 미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박도진이 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도진이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미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젖은 몸, 신발 한 짝, 수면제가 든 와인 잔은 이미 요트 위에서 도진이 치웠을 겁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도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주하고도 멀쩡히 걸어다닌 사람, 아내를 호수에 던지고 울면서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맨몸으로 살아 돌아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더 치밀한 세 번째를 준비할 겁니다. 증거도 없이 신고한 미라는 오히려 우울증 환자의 망상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원하는 건 도진의 몰락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자백이 나오는 것, 법정에서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도망칠 구멍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야 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죽은 사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죽은 아내는 도진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심한 사람은 말을 흘립니다. 말을 흘리는 사람은 증거를 남깁니다. 미란이 직접 살아있는 채로 그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에 그 앞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미라는 수색 불빛을 피해 물속으로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코와 입만 겨우 수면 위에 내밀고 최대한 낮게 불빛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 하나를 잘못 움직여도 물소리 하나만 더 나도 발각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물을 저어 가까운 수몰 구조물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두 팔에 힘을 줘 상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올라앉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체온증은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조용하게, 더 확실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구조물 끄트머리, 무너진 벽 틈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겨 보니 낡고 무거운 어망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오래전에 걸쳐두고 간 폐 어망이었는데 그물코마다 오래된 스티로폼 부자들이 군데군데 묶여 있었습니다. 부력이 있었습니다. 됐다. 마음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망을 겨드랑이 아래로 두르고 부자가 달린 부분이 양쪽 가슴 앞으로 오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두 팔만으로 헤엄쳐야 하기 때문에 상체 부력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뺨에 닿는 바람의 결을 느꼈습니다. 북동풍이었습니다. 수면은 남서쪽으로 흐릅니다. 가장 가까운 둑이 남서쪽 방향이었습니다. 백사부님과 함께 새벽 호숫가를 거닐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허씨 어르신이 배 방향 잡을 때 바람을 먼저 확인하던 습관. 이 호수 수면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흐른다던 말. 그 오래된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2km 남짓, 겨울 수온 4도 안팎, 두 팔만으로 수색 불빛을 피하면서 할 수 있어. 미라는 어망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별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부님, 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호수 속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차가움이 전신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망이 상체를 받쳐 올렸고 미라는 가쁜 숨을 내쉬며 수면에 버텼습니다. 두 팔로만 젓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그냥 끌렸습니다. 저항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최대한 체온을 아끼면서 남서쪽만 봤습니다. 중간에 수색 보트 불빛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라는 그때마다 어망을 끌어안은 채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참고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팔을 저었습니다.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의 감각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될 때 오는 이상한 나른함. 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면 죽어. 자면 절대 안 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팔을 움직였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또 팔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호숫가 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색 보트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낡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전등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운을 쥐어짜 그쪽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손바닥에 진흙 바닥이 닿았습니다. 물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두 팔로 진흙 바닥을 짚으며 기어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두막의 낡은 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서 졸고 있던 허씨 어르신이 화들짝 놀라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미란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마른 장작 타는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이 냄새들의 조합이면 미라는 조건 반사처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백사부님의 부엌 냄새였으니까요. 눈을 떴더니 낯선 오두막 천장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허씨 어르신이 찜통에서 수건을 꺼내 미란의 몸을 닦아주시고 계셨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직 체온이 덜 올라왔어. 따뜻한 국물을 떠났으니 천천히 마셔. 어르신은 이 호수에서 3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분이었습니다. 수련제 단골이기도 했고 백사부님과도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국물 두 모금을 마시자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미라는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결심한 것들이 다시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살아남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저지른 일들을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죽은 아내는 도진을 방심하게 만들고 방심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증거로 만드는 것, 그게 미란이 이 차가운 호수를 두 팔로 헤엄쳐 나온 이유였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란아, 새벽에 경찰이 여기까지 왔었어. 해경도 오고 호수에서 실종자가 났다고 수색을 한다더라. 남편이 신고를 했나 봐. 아내가 요트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그런데 미란아, 그 사람이 경찰한테 이런 말도 했다더라고.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아내가 사고 이후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혼자 결정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미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스스로 결정, 장애를 가진 아내가 스스로 호수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흘린 겁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자살 쪽으로 틀어두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혐의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남편이 됩니다. 분노가 서늘하게 식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도지는 지금 이 순간도 완벽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아내는 죽었고 자살로 처리됐고 수련제는 자기 것이 됐다고.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 안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란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을 미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 도진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죽은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저지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공모, 수면제, 호수에 던진 것, 보험금 계획, 한유라와의 모든 거래. 그것이 전부 그의 입에서 나오도록. 카메라 앞에서, 법정 앞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도진 씨,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신고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미란에게는 지금 당장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백사부님이었습니다. 도진이 미란이 없어진 틈을 타 백사부님을 처리하리라는 것을. 백사부님은 최근 기억이 가끔 흐려지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도진은 그걸 치매 초기라고 진단하더니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구실을 이용해 외딴 요양병원에 강제로 보낸 겁니다. 미라는 그날 밤 허씨 어르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려 이 복수를 위해 도와줄 것을 사정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미라는 허씨 어르신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호수에 빠져 살아난 후로 감각이 없던 하반신에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작지만 기대할 만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의 왼발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수련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미란은 허씨 어르신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백사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사부님은 입소 이틀 만에 거의 방 안에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낯선 약을 먹고 기운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미란을 보는 순간 백사부님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두 손으로 미란의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용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지금 상황을,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백사부님은 눈을 감으시고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넌 위기가 오면 먼저 손발이 움직이는 아이였어. 이번엔 머리도 같이 써야 해. 서두르지 마라. 그러시더니 짚고 계시던 지팡이, 손잡이 안쪽을 돌리셨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수련제 건물 구조 약도였습니다. 지하에 빗금친 공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빙고, 얼음 창고였습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 여름에도 얼음을 보관하던 곳이야. 이중 단열 구조라 소리가 차단돼. 환기구가 두 군데 건물 외부로 뚫려 있고 박도진이 이 공간이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어. 내가 쓸 수 있어. 그리고 평생 비상용으로 모아두셨다는 통장 하나와 카드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사부님 건강은요?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걸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밥이 넘어가.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미란의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백사부님은 자신의 지팡이까지 미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미란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백사부님의 지팡이를 받고 온 힘을 다해 스스로 딛고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미란과 허씨 아저씨는 다시 수련제로 향했습니다. 정문이 아닌 약도에 표시된 지하 입구로. 죽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새 수련제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 얼음 창고로 들어가기 전 환기 통로 쪽 좁은 틈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을 때 미라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오직 손님을 위해 단아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꾸며두었던 다이닝룸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은했던 전통 조명 대신 화려한 LED바 조명이 들어왔고 예약 명단이 붙어있던 입구 게시판에는 리조트 개발 조감도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유라였습니다. 도진의 내연녀 H&L 코리아의 최연소 임원. 미란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도진 폰에서 한번 스친 메시지, 지인을 통해 들은 소문.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설마라고 속삭였던 겁니다. 이제 그 설마가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수련제 주방에서 직원을 시켜 샴페인을 가져오게 하고 도진과 나란히 앉아 건배를 했습니다. 미란이 15년간 닦고 또 닦은 원목 테이블 위에 고급 가방을 던져놓고 인테리어 계획서를 펼치며 떠들었습니다. 이쪽 벽 통창으로 바꾸면 완전 뷰 맛집이겠다. 리조트 입점 레스토랑으로 리뉴얼하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그렇지? 미란이 그렇게 집착하던 게 솔직히 이해 안 됐어. 이 땅이 얼마짜린데? 미란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미란은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창고는 약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중 석재벽이라 외부 소리가 거의 차단되었고 환기구 2개가 건물 외벽과 연결되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백사부님과 미란, 허씨 어르신,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허씨 어르신과 함께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고 카메라 장비 가게, 편의점, 철물점, 얇은 침낭, 충전식 랜턴, 노트북 한 대, 소형 IP 카메라 3대, 접이식 간이 매트리스도 하나 샀습니다. 수련제 스마트 홈 시스템은 애초에 미란이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정으로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를 주방, 다이닝룸, 서재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미란이 혼자 이동할 때에는 환기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도진과 직원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팔과 무릎으로 기며 이동했고 그렇게 복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음 창고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개의 화면이 선명하게 열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얼음 창고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없이 두 팔과 무릎으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고 밤에만 환기 통로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호수에서 그날 밤 이후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도진과 유라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도진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미란 명의로 된 수련제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서류 작업을 몰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가 도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브로커를 통해 사망 추정으로 먼저 보험금을 타낼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도진이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건은 평생 묻어둬.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바로 교통사고 운전자와 나눈 통화였습니다. 그 말이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유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도진과 함께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도진을 완전히 배제한 임용 계약을 H&L 코리아 내부에서 단독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죽음을 발판 삼아 욕심을 키우더니 그 욕심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담요를 무릎 위에 얹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분 서로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돈도 어떤 변호사도 덮을 수 없을 테니까요. 미라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밤이었습니다. 이제 심리전을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수련제 스마트 홈 디퓨저를 원격 제어했습니다. 미란이 10년 넘게 사용해온 발효 간장과 들깨를 섞은 음식 냄새, 수련제 직원이라면 누구나 미란 씨 요리 냄새라고 알 수 있는 그 향을 소형 분무기에 담아 디퓨저 포트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스마트 조명도 설정했습니다. 예민해진 사람에게는 계속 신경 쓰이는 방식으로 미세하게 깜빡이거나 색이 바뀌도록. 그리고 발자국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라는 은밀하게 환기 통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두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호수 바닥 진흙을 가져다가 작은 나무 토막의 발 모양 윤곽을 새겨 도장처럼 찍었습니다. 드레스룸 입구에서 창가까지 선명하게. 도진의 맞춤 정장 소매 안쪽에도 젖은 호수 흙 냄새가 배도록 살짝 닿게 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진 씨, 여기 좀 와봐요, 빨리. 유라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위층에서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지하 창고에서 화면으로 드레스룸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창문은 잠겨 있고 문에도 잠금 장치 있는데 누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유라가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발자국이 왜 이렇게 젖어 있어? 호수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때 스마트 디퓨저가 작동했습니다. 발효 간장과 들깨의 향이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도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냄새, 이건 미란이 음식 만드는 냄새인데. 그 순간 복도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2번 깜빡였습니다. 유라가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진 씨, 나 진짜 무서워. 미란 씨 진짜 호수에 던진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직접 약을 먹이고 호수에 던졌는데. 도진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끝을 맺지 못하고. 미라는 화면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도 고화질로 녹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도진의 맞춤 정장 안주머니 깊숙이 미란이 언제나 들고 다니던 메모 쪽지 하나를 넣어두었습니다. 수련제 식재료 주문 목록을 적어두던 평범한 메모지였지만 그 글씨가 미란의 글씨라는 걸 도진은 알아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그 쪽지를 발견하는 순간 화면 속에서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뒤 밤이었습니다. 도진은 낮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유라도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해졌고 주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라는 그날 낮에 도진의 정장 소매에 다시 한번 호수물을 조금 배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즐겨 피우던 향초향을 침실 디퓨저에 연결했습니다. 호숫가 풀냄새를 담은 수제 향초, 미란의 침실에서만 맡을 수 있던 그 향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진이 드레스룸에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꺼내드는 순간 소매 안쪽 물기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도진이 멈칫했습니다. 소매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침실 디퓨저에서 호숫가 풀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거야? 그냥 향수겠지. 집착하지 마. 이 향 모르지? 이건 미란이 직접 블렌딩한 거야. 다른 데서 파는 것도 아니고. 유라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도진의 눈빛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왜 웃어? 웃기잖아. 호수에 빠진 사람이 향 피우고 다니게요? 그럼 내가 이러는 거야? 나 미치게 만들어서 지분 혼자 챙기려는 거지. 나는 그냥 동업자잖아요. 동업자? 나 몰래 뒤로 이면계약서 써놓고 동업자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미라는 화면 볼륨을 높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에는 비가 왔습니다. 겨울비치고는 굵고 거셌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고 호수는 검게 출렁였습니다. 미라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그날 오후에 미리 마지막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이닝 룸 블루투스 스피커에 소리 파일 하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아주 작게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물결 소리와 오래된 직원 교육 영상에서 편집한 미란의 목소리를 섞은 파일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가장 거셌던 밤 11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찰랑찰랑 그리고 아주 작게 미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 도진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라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졌습니다. 원격으로 3초 후 다시 켜졌습니다. 유라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미란 씨를 거기다 던져버리고 우울증 환자인 척 꾸미고 나까지 여기 엮어서 그 사람이 다리도 불편한데 거기 던져놓고 못 올라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도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아이디어 냈잖아. 사고부터 다 당신이 기획한 거잖아. 이명계약은 또 뭐야? 나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사고, 그거 당신이 승인한 거잖아요. 이번에 호수에 던진 것도 다 당신이 직접 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호수에 던졌다는 말, 교통사고 공모, 우울증 위장, 그 모든 말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카메라 세대에 고화질로 담겼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유라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도진이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부딪혔고 와인병이 테이블에서 굴러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타일 위로 번지는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증거 파일들을 변호사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경찰서에 미리 작성해둔 신고서도 접수했습니다. 교통사고 수사 담당 형사에게도 따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 2명에게도요. 이제 직접 나설 차례였습니다. 미라는 얼음 창고 한켠에 개어두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거울도 없는 공간에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하 통로 끝 다이닝 룸으로 연결되는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사부님이 주신 지팡이를 딛고 힘겹게 당당하게 한 걸음씩 이동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다리도 못 쓰는 여자로 봤겠지. 호수에 던지면 그대로 가라앉겠지 싶었겠지. 하지만 당신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나는 물속에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번져 있는 수련제 다이닝룸.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도지는 그 옆에서 헝클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열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 통로와 문턱을 두 팔로 짚고 상체를 세운 채로 문지방을 넘어서는 자세로 유라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뒤로 물러서다가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도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안색이 납처럼 변했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라는 두 팔로 몸을 끌어 다이닝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뼘씩 바닥에 흐른 와인이 손에 묻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으로 호수에 던져버렸는데도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도진이 한 발짝 물러서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미란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하게.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신기했어요. 물속에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차가 2대 수련제 앞 주차장에 섰습니다. 발소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나 뛰어가려 했습니다. 이미 정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송미란 씨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도진, 한유라 씨 두 분을 송미란 씨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로 체포 수사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번 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끝까지 피했습니다. 이제는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호수 투기 사건과 교통사고 공모 사건 두 가지가 함께 수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진이 그날 밤 직접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내가 요트에서 와인을 마시다 실족한 것 같다는 진술. 아내가 우울증이 심했고 스스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말. 그 진술이 경찰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그 신고 기록을 꺼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아내의 실종 위치, 발견된 신발의 위치, 호수 방향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으니까요. 경찰은 교통사고를 공모한 SUV 운전자도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진과 유라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것, 의도적으로 미란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것, 사고 이후 현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거래 내역도 나왔습니다. 자백 영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쏟아낸 말들, 교통사고, 공모와 호수 투기를 직접 언급한 장면들, 유라의 수련제 리조트 불법 개발 이명 계약서까지. 변호인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증거의 무게는 차고 넘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진에게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공모, 사기, 허위 신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라에게도 공모와 배임, 특수상해 혐의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진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경찰 신고,
그것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선고 당일 미라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문자가 왔을 때 미라는 수련제 주방에서 양념장을 개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조리대에 기댄 채 서 있는 게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손을 놀렸습니다. 크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일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백사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부님, 판결 나왔어요. 알아. 나도 문자 받았어. 잘 됐다, 미란아. 사부님, 응?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백사부님이 피식 웃으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병원 식사가 다 그렇지. 무엇하러 그걸 물어? 사부님, 빨리 와서 밥 해줘. 그게 더 필요해. 미란도 같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소리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수련제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연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란의 몸과 기억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팔아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호수가 미란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한겨울밤 차가운 물속에 잠겼다가 눈을 뜬 그 순간, 수면 위를 향해 두 팔로 저어 올라간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은 두 다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부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 다시 이 주방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미란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해야 했습니다. 수련제를 다시 꾸몄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오히려 더 단출하게. 백사부님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나무 식기, 두꺼운 도자기 그릇, 돌절구로 가는 양념. 재료는 계절에 맞는 것, 가장 신선한 것. 재활은 계속했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두 팔로 겨울 호수를 헤엄쳐 나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사부님도 돌아오셨습니다. 조리는 힘드시니 앞자리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사부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수련제 공간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주방 일을 마치고 미라는 보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호수는 겨울과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며 반짝였고 갈대 사이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가에 발을 내디드니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 백사부님이 뒤에서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미란의 옆에 서서 함께 호수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님, 응. 그날 밤 물속에서 눈 떴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겠지.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사부님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백사부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물속에서도 눈을 뜨는 사람이야. 앞으로 뭔들 못하겠어. 미라는 그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미라는 말했습니다. 사부님, 이 지팡이 정말 잘 썼습니다. 사부님은 저에게 이 지팡이 같은 분이세요. 미라는 백사부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리 탁한 진흙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호수는 다시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송미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련제를 지켰습니다. 두 다리가 온전치 않아도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결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흘러갑니다. 호수는 조용히 찰랑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백사부님이 건네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미란의 얼굴에 오래간만에 아주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련제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본 대본은 유튜브 오디오 드라마 창작 목적으로 제작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 구독,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의견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소통하면서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